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TV 업그레이드 61페이지부터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접수부터 면책 확정 시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제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해생보험 213난동은 4개월부터 7개월입니다. 통상은 6개월이면 끝납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사례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급증했죠. 다양한 사례는 아마 여기 동영상을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상속과 이제 파산과 관련된 쟁점이 있고요. 파산 신간 이기수 변호사님이 개인 파산 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를 이제 재작년에 펴냈나요? 재작년인가? 저도 지금 한 권 갖고 있는데 이거 한번 다 읽으면서 다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파산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잘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0년 4월 10일 백기 집행을 마치고 이제 최신 관제 현황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한 거 파산 선고 이후 소득은 신득재산으로 관제인 한가가 불가능하다. 잘 알아두시고 최근의 서울 경기 지역의 파산 면책 속도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선고 등 그 당시였던 기준으로 파산 최신 소식입니다. 파산 사건의 최신 경향, 페인트성, 약간 이제 속이는 거죠. 페인트성 파산 신청 증가한다. 파산 신청서와 추가 자료 제출 간의 간극이 큰 사건. 뭔가 채무는 면하고 싶은데 본인의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뭐 조작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칠하는 거죠. 임대차 보증금 은닉이 태양 및 조사 시 주의할 점. 이건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은닉하는지 여러 가지 태양이 있습니다. 수단이 있는데 이런 수단은 뭐 끊임없이 발전하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게 빠르죠. 조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경험치를 쌓이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늘어나지만 이런 걸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발한 그런 짓은 먼저 앞서가죠. 파산 신청 직전 발생한 소득을 아들이 통장에 계좌 이체하여 편파 변제한 흔적 발견. 파산 선고 당시까지 가진 재산이 관제인이 파산재단으로 형성되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아들 계좌에 이체해서 이제 아들한테 어떤 변제했다. 그럼 그걸 이제 채권자들 간의 공평, 형평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편파 변제로서 이제 부인권의 대상이 되죠. 혼인 중 형성 재산이 파산 절차에서의 분할. 원칙적으로 이제 지금 예전에는 이게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재산과 경제적 위기 시에 은닉하거나 이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된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세는 아들과 채무자 부부가 분담했다. 배우자 명의 보증금 3천만 원 정도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죠. 경기도도 넘어가고 지방 광역시는 이제 2,300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공구 지역이 2,000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문제 삼을 수 있겠죠.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냐 아니냐의 논증 방법에 대하여 이건 이제 뭐 논리적인 거기보다는 어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 원천 자금의 출처, 그다음에 그 자금의 출처가 가장 중요하죠. 누구 재산이었냐 원래 누구 재산이었냐. 그다음에 설사 아들한테 이전했다 그래도 당시에 채무 초과였는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서울 개인 파산 14종 서류 제출은 관제인이 조사 부담의 경감을 의미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29개를 제출받다가 14개만 제출받으니까 조사 부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뭔가 은닉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죠. 신청대리 입장에서 본 개인 파산 실무 4. 법인 파산 강의, 법인 파산 절차의 개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법인 파산 많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겁니다. 가족 명의의 신규 취득, 아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 명의신탁 주장하고요. 2013년 부동산 침체기, 아들과 딸의 차이점. 이것도 아마 여기서 이제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직장에 취업을 해서 형성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들들은 좀 힘듭니다. 군대도 끼어 있고, 그렇죠? 재산 형성이. 그래도 이제 직장 자체가 좀 늦죠. 졸업도 그렇고.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어떻게 파산 면책 상담한 거 나오고요. 파산 관제 사건이 최신 경향이고 꾸준히 제가 이제 매월 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판단과 부인 청구의 딜레마. 항상 면책 불허가로 끝낼 수도 있지만 또 부인 청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 청구를 안 하고 그냥 면책 불허가로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지 않는데 부인 청구를 해서 끌어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적절하게 타협이 되면 되는데 타협이 안 될 때, 화해가 안 될 때는 이제 관제인이 힘이 들죠. 파산 강의 2,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 본 개인 파산 실무. 소액의 재산만 보유한 사람이라도 생전에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죠? 생전에 여기 이제 화두가 있습니다. 소액의 재산,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이 한 4,500 되고 보험이 한 350 되고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한 3,000 정도 된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만약에 76세예요. 근데 뭐 내가 이거 파산 하나 빚이 한 1억 된다. 한 6천 된다. 내가 이거 뭐 재산 이것뿐이 없는데 파산 비용이 아까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귀찮아서 사유로 인해서 면책을 안 받고 있다가 사후에 자녀들이 파산 면책을 못하고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 남아있는 보증금 3천,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보증금 3천하고 예금 뭐 수백만 원, 그 다음에 보험금 뭐 수백만 원, 이거는 상속재산 파산으로 싹 나눠줘야 됩니다. 천지 차이죠. 몇 천만 원에 왔다 갔다 하죠. 빚은 그대로 면책받는 건 비슷한데, 그래서 생전에 만약에 면책을 받으면 죽고 나서도 그 3천만 원은 같이 살고 있는 뭐 미망인이나 아니면 뭐 어려운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예금이나 보험 해약한 것도 환가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자녀들이 그냥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예전엔 소액의 재산만 갖고 있는 사람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왜 파산을 하냐.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송 구조를 하든지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액의 재산만 보유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자녀들한테 상속재산 파산으로 이끄는 거는 나중에 큰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전 파산을 하라. 이런 게 이제 이 글의 아마 본질일 겁니다. 책 속에 장수 양목 노후 파산 NHK 스페셜 제작팀 김정환 넘긴 타산복수 이런 건 이제 예전에 한번 유행했었죠. 노후 파산, 뭐 청춘 파산, 그다음에 중년 파산, 그렇죠? 황혼 파산,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산이 이제 일본을 그대로 따라갔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대로 일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뭐 빠르다, 늦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방향성이 그렇죠. 방향성이. 물론 이제 국지적으로는 큰 차이는 있죠. 큰 틀에서 차이는 있지만 사회 경제적 구조는 뭐 예를 들어서 노령화, 그 다음에 파산자의 증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파산자의 증가, 그 다음에 불황, 뭔가 이렇게 경제가 진보하는 나아지는 듯 하면서도 그 내부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잃어버린 뭐 40년 있지만 국민 소득도 이제 국내 총 생산도 1인당 GNI라 그러죠.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뭐 비슷해졌고 구매력 지수에서는 역전됐다는 소리 나오죠.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파산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법인 파산 한 3, 40년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대로 지금
파산 자체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회생 중심으로 그렇죠? 변하고 있죠.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30. 재산 은닉이 목적 고의 결과까지 고려해 면책 판단을 해라. 재산 은닉이라 했을 때 재산 은닉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없이 그냥 뭐 과실로 아니면 그런 특별한 인식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제 변경하는 거.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환수합니다만. 채무자가 범죄를 도피하고 교도소에 실형 복역을 해도 남은 가족들은 생존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남은 가족들이 결국 이제 파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나서 페이 인포 정보를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한 법. 페이 인포 사이트 정보 역설. 재산이 부존재한다는 악마의 증명에 도전하라. 원래 내가 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악마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증명. 너가 자동차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봐. 반대로 내가 자동차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쉽죠. 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띄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실제 갖고 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띄면 거기에 뭐 홍길동 차량, 뭐 그랜저 딱 나와 있습니다. 차 번호 쭉 나와 있고.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있구나. 근데 내가 자동차를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으면 자동차 등록 원부를 띄워주지 않죠. 예를 들어 국가에서 부존재 증명서를 띄워주면 좋죠. 이 사람은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산 16년 동안 제가 이렇게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존재 증명서를 띄워주는 경우는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이 쪼아서 시키니까 예전에 금융거래 내역 띄워와라. 은행별로. 그러니까 어떤 은행에서는 이 사람은 농협은행 어디 지점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금이 없다는 얘기죠. 부존재 증명이죠. 자, 근데 대부분 이제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보험 가입 조회 결과서. 보험 가입 조회 결과서는 거기에 해당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존재도 증명되는 거죠.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 증명서도 존재를 증명하는 거지만 그걸 보고 반대로 부존재도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존재의 증명서를 띄면 부존재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특별한 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런 페이인포. 근데 이거 페이인포가 나와서 악마의 증명,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은 먼저 있었고, 페이인포. 금융거래, 이거 저거죠. 정확하게는 활동, 비활동, 계좌, 활성, 비활성 계좌 조회. 활동, 비활동 계좌 조회. 통합 계좌 관리 서비스. 통합 계좌 관리 서비스. 이런 명목으로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업무는 은행에서 취급을 하죠. 그래서 하면 이제 최근에 제가 본 그 부존재 증명의 가장 어려운 사유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뭐 땡땡땡 700 뭐 230 12 땡땡땡땡땡 13 뭐죠 1415 이렇게 생년월일하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 67 해서 총 13자리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만 알면 국가나 사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 수가 있죠. 범죄 경력, 재산, 납세, 병역, 의료 모든 게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성이죠. 1975년도부터 도입됐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이제 완전의 통합 서비스는 실제는 이제 69년 김신조 사건으로 이제 만들었고 69년에서 75년까지 이렇게 하다가 75년도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이제 한 50년 된 겁니다. 이제 약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일본도 최근에 도입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있다는 발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국가가 언젠간 나중에 이걸 개인의 어떤 이거를 취합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죠. 그런 데서는 외국에서는 그래서
되게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나라는 쉽죠. 주민등록증만 딱 주고 따따딱 하면 다 나오죠. 외국은 되게 어렵대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딴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악마의 증명에 하기가 되게 어렵죠. 부존재한다. 그래서 뭐 외국 같은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각각 고유번호, 납세번호도 틀리고 주민등록 사회보장번호, 그 다음에 뭐 카드번호, 그쵸?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뭐 10년간 유효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 서류를 29종으로 딱 정립해 놓고 이 서류를 뭐냐 해갖고 서류 받는 게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서류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소화하면서 서류 갖고 뭐 시비 붙는 경우는 이제 드물죠. 그리고 채무자나 이제 그 대리인들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 압니다. 이제는 이럴 때는 사실조회하고 이럴 때는 뭐하고 그렇죠? 굳이 관제인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만약에 뭐 아버지 안 해준다 그러면 사실조회 하세요. 그렇죠? 파산 직전 배우자 명의로 보험계약 변경 되게 많죠. 배우자 내지 자녀로. 이거 다 뭐 사실은 변경 내역도 다 이제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다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개인회생 특별면책 크게 늘었다.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워낙 그 돈이 많이 풀리고 대출 이런 게 활성화돼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느는 추세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는 또 10%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손실보상금 이제 받고 몇 달 좀 버티다가 이제 들어오겠죠. 조금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폭삭 주저한 분들은 개인 파산을 할 테고, 그건 이제 그 당시 어떤 선택이지만 어차피 개인회생이 더 많았어요. 2대1로, 2대1 내지 1.5대1로.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파산 선고 후 소득을 환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파산 선고 후 소득을 환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대표적인 게 신청서와 달리 소득을 속이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인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악이 입증이 돼요. 선의라는 거는 채무자가 파산할 줄 몰랐다. 경제적 파탄 상태인 줄 모른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 정상적인 거래다. 악의는 상대방이 수익자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선의악이. 그래서 부인 대상 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사행위가 되더라도 편파행위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선이면은 기각되는 거죠. 선의 항변 때문에. 저도 이거 한번 당해봤습니다. 그냥 그대로 졌습니다. 외관상은 딱 객관적인 요건. 외관상은 딱 그 사행위 사회성도 있지만 수익자가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자가 이 사람 채무자의 어떤 그런 부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우스푸어 에듀표. 하우스푸어라는 거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과도한 대출을 끌어안고 이자를 내다가 결국은 집값이 하락해서 경매당하고 나머지 잔존빚도 못 갚고 이제 그걸 또 대출로 틀어막다가 무너지는 걸 비유한 게 하우스푸어고, 에듀표어는 과도한 교육열, 아주 교육열로 인해서 애들을 뭐 비싼 사교육을 드리고 뭐 유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예체능의 어떤 특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교육 때문에 허리가 쉬는 거죠. 교육에 몰빵을 하다가 이제 빚쟁이가 되는 거죠. 하우스푸어, 에듀퓨어, 렌트퓨어도 있습니다. 렌트, 월세, 세. 저 이제 과도한 월세 때문에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집값이 상승해서 전세도 이제 귀해졌죠. 전세는 이제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금 반 정도는 없어졌는데 뭐 외국처럼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고 점점 없어질 거예요.
면책 불허가 사유 3. 파산재단 부담, 허위 증가, 신용거래 구입 상품의 불이익 처분. 이게 이제 신용거래 구입 상품의 불이익 처분이 속칭 이게 이제 깡은 아니고 패대기 친다 그러죠. 물건을 카드로 500만 원 삽니다. 카드 값은 내가 다음 달에 뭐 할부로 6개월간 뭐 이자까지 해서 한 530 정도로 이제 미래에 내는 거죠. 분할해서. 그러면 이 뭐 물건을 500짜리 산 거를 현금화하기 위해서 패대기 친다 그러죠. 용산전자상가. 옛날 제가 한 사건 중에 구이동 테크노마트 강변역 있죠? 그 테크노마트에서 노트북을 수백만 원어치 산 다음에 이거를 용산전자상가에 현금으로 깡한 거죠. 패대기 친 거죠. 패대기 쳐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500짜리를 뭐 한 350. 그리고 현금을 챙겨서 튀는 거죠. 사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산 들어오면 사기 파산죄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뭐 많았죠, 옛날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 3에 해당합니다. 이희수 변호사의 파산관제의 절차의 이론과 실무. 이 책은 뭐 좋은 책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아마 나중에 이제 개정판 아직 안 나왔는데 조만간 이제 개정판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파산 면책 신청 전 신용조회, 법원 소송조회의 중요성. 이건 뭐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신용조회, 소송조회 무조건 해라. 법원 소송조회 오면 저는 무조건 시킵니다. 법원에 가서 어디 법원에 가서 신분증 들고 데스크에 가서 민사소송, 민사집행, 뭐 지급명령, 전자독촉, 5가지, 4가지죠. 민사소송, 민사집행, 독촉, 전자독촉. 이 4가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해달라. 채무자를 상대로 한 거. 그리고 거기에 타경, 타채. 이거는 집행이거든요. 타경, 타채, 타배, 타기 다 나오죠. 집행사건 싹 나옵니다. 파산 면책도 개인회생도 일종의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하면 하단도 싹 나옵니다. 민사집행입니다. 일종의 법원에서는. 그 다음에 소송, 소액사건, 가소. 그 다음에 단독사건, 가단, 합의사건, 2억 이상 지금 가합. 그 다음에 항소심은 나죠. 나. 가나다. 다는 대법원 민사다사건입니다. 가나다. 이해하기 쉽죠? 가나다.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라 사건은 우리 파산하고 하는 하면하고 하단이라고 그러죠. 하면 사건의 항고심이 라 사건입니다. 왜 갑자기 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나다라. 마는 이제 경매에 많이 나오죠. 집행에. 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건 번호 주로 가나다가 많습니다. 형사, 고단은 고합 이런 거는 뭐 필요 없죠. 파산 절차에서 보험계약 변경에 대한 부인 방법. 보험계약 변경에 대한 부인 방법은 취소하고 그 효과로서 은닉된 배상금, 보험 해약환급 상당을 지급을 구할 수도 있고, 보험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소구로 하기에는, 소송으로 구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그거를 원상회복 방법을 하는 거는 좀 어떤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관제인이 법원을 통해서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뭐 방법이 뚜렷지 않습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액 배상을 해야 되지 않나. 70페이지 가고요. 71페이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